평화롭던 새해 벽도에 전 세계의 심장박동을 멈추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군 특수부대가 남미의 거물급 독재자를 안방에서 낚아채듯 생포해버린 건데, 이건 단순한 체포가 아니라 국제 질서의 선을 어디까지 넘을 수 있는지 시험한 사건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제 질서의 근본, 나아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대결까지 한꺼번에 요동치고 있는 긴박한 상황입니다. 도대체 미국은 왜 이 위험한 도박을 감행했으며 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음모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파격적인 내막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3일, 전 세계는 눈을 의심케 하는 사진 한 장에 얼어붙었습니다. 미 해군의 거대한 강습 상륙함 함상에 눈이 가려진 채 구금된 한 남자, 바로 베네수엘라를 10년 넘게 철권 통치해온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었죠. 2024년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승리했는데도 결과를 뒤집고 권좌에 눌러앉았고, 반대파는 투옥하거나 망명시켜버린 인물입니다. 미군 특수부대는 카라카스 인근에서 작전을 수행해 베네수엘라 권력 신부를 사실상 무력화한 뒤 마두로 부부를 생포해 뉴욕 법정으로 압송해버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진을 올리며 미국의 힘을 재확인했다고 소리쳤지만, 이건 국제법상 유례를 찾기 힘든 주권 침해이자 사실상 한 나라를 통째로 삼키겠다는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 대가입니다. 마두로 경호를 위해 파견되어 있던 쿠바 병력이 미군과 교전 중 다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거든요. 쿠바 정부는 이틀간 국가 애도일을 선포하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잡겠다고 다른 나라 군인 32명을 학살한 겁니다. 이게 미국이 말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민낯입니다. 이번 사태를 이해하려면 먼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압도적인 체급을 알아야 합니다. 영토 면적이 약 91만 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영토의 무려 9배에 달하는 거대한 땅을 가졌는데, 인구는 고작 3천만 명이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우리보다 9배나 넓은 땅에 세계 최대의 석유가 묻혀있는 그야말로 자원 노다지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의 땅이 어쩌다가 미군의 직접적인 사냥터가 되었는지, 그 뿌리 깊은 원한의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래 베네수엘라는 1918년 석유 개발을 시작한 이후 미국과 아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 자본이 대거 투입되어 함께 돈을 벌던 시절도 있었지만 1999년 우고 차베스가 집권하면서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죠. 차베스는 석유 산업을 전격 국유화하며 미국의 뒤통수를 쳤고, 유엔 연설에서 미국 대통령을 향해 악마라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마두로가 그 뒤를 이어받아 독재를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와 밀착하자 결국 트럼프의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200년 된 미국의 외교 원칙인 멀로 독트린입니다. 1823년 당시엔 유럽 열강의 간섭을 막기 위한 방어적 선언이었지만, 지금의 미국은 이를 중남미는 내 뒷마당이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약탈적 논리로 휘두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 1세기 동안 미국이 군사력으로 외국 정권을 뒤엎은 게 35번인데 그중 20번이 중남미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국에게 라틴 아메리카는 원래부터 자기 소유물이었던 겁니다. 이번 작전은 위선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솔직한 야만의 시대를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백악관 공식 계정에 FAFO라는 욕설 섞인 표현이 올라올 정도로 미국은 이제 명분 따위 신경 쓰지 않는 무서운 깡패가 되어버린 겁니다. 까불면 죽는다는 뜻의 이 욕설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된 겁니다. 포장조차 하지 않겠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군사작전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수십 대의 전투기가 출격했고, 민간인을 포함해 수십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베네수엘라에 깔려있던 러시아제 최신의 방공망 S-300과 판치르 S-1은 미군의 레이더 교란과 정밀 정보력을 통해 상당 부분 무력화되었다는 분석입니다. 미군이 레이더 교란과 정밀 정보력을 총동원해 러시아제 다층 방공망을 무력화시킨 건데, 이건 러시아 무기를 믿고 있는 이란 같은 나라들에게도 소름 돋는 경고입니다. 1989년 미국은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를 마약 혐의로 체포하기 위해 2만 병력을 투입해 침공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난폭하고 정밀해진 공격인데, 이건 국제법상 명백한 전쟁 범죄이자 주권 침해입니다. 미국은 마두로를 마약 사범이라며 뉴욕 법정에 세우겠다지만, 정작 본인들은 대통령 면제를 주장하면서 타국의 정상은 범죄자로 취급하는 이중잣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2021년 2월 6일 의사당 습격 사건에서 대통령 면책을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전 성공 다음 날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콜롬비아도 군사작전 대상이 될 수 있다. 콜롬비아 대통령은 마약을 만들어 미국에 파는 병든 자다. 그도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위협한 겁니다. 베네수엘라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중남미 전체가 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 사태를 보고 가장 오줌을 지릴 만큼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은 아마 북한의 김정은일 겁니다. 미국이 과거에도 참수작전을 검토했다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인데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는 그게 빈말이 아님을 증명했거든요. 2017년 코피 작전 기억하시나요? 트럼프가 북한을 정밀 타격하겠다고 위협했던 때요. 당시 미국 CIA는 탈북 외교관 태영호에게 직접 물어봤다고 합니다. 3대 혁명 기념탑을 때려 부수면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겠냐고요. 태영호는 단언했습니다. 한 명도 안 죽어도 북한 영토에 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전면전이 터진다고요.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이었죠. 김정은은 겉으로는 미국을 불량배적, 야수적 본성이라고 비난하지만 속으로는 핵을 가지길 정말 잘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와 북한의 결정적 차이가 있거든요. 베네수엘라는 도와줄 나라가 주변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바로 옆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요. 미국이 북한을 건드리면 그 두 나라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정학이 운명을 가르는 겁니다. 중국 역시 이번 사건으로 머리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베네수엘라에 650억 달러를 빌려주고 120억 달러를 투자하며 석유 80%를 사주던 중국 입장에서는 라틴 아메리카로 들어가는 관문이 막혀버린 셈이거든요. 특히 석유 대금을 달러가 아닌 위안화로 결제하려던 시도가 이번 작전으로 완전히 차단된 것이 뼈아플 겁니다. 페트로달러 체제, 즉 전 세계 석유 거래가 달러로만 이루어지는 이 시스템이 미국 경제 패권의 심장인데 그걸 위안화가 대체하려 했으니 미국이 참을 리가 없죠. 작전이 실행되기 직전 중국 대표단이 베네수엘라를 방문 중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미국은 중국 코앞에서 작전을 감행해서 네 영향력 따위 신경 안 쓴다는 메시지를 때려박은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패권적 행위이며 국제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분노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너무 멀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이번 사태를 명분 삼아 너희도 베네수엘라를 쳤으니 우리도 대만을 봉쇄하겠다는 논리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대만 침공보다는 해상 봉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동족끼리 전쟁을 하면 경제적 파괴와 국제적 명분 모두 잃게 되니까요. 중국은 해상 봉쇄만으로도 대만을 굴복시킬 수 있고 그래서 계속 봉쇄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시장의 반응도 소름 돋을 만큼 냉혹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의 17% 후 1등인데 생산량은 고작 1%밖에 안 되는 비정상적인 나라였거든요. 제재와 투자 부족으로 시설이 황폐해졌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제 미국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이 노다지를 직접 빨아먹겠다고 대놓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대형 석유 회사들이 들어가서 돈을 벌 거야. 이렇게까지 솔직한 적은 없었습니다. 너희가 우리 거 뺏어갔으니 우리가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논리인데 결국 에너지 패권을 다시 미국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무서운 집착이 이번 전쟁의 진짜 도화선이 된 겁니다. 위선도 명분도 없어요. 야만을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더 기괴한 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반응입니다. 남의 나라를 침공한 러시아는 미국이 무력 침략을 자행했다며 비난하고 정작 침공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마두로 정권은 민주주의를 침해해왔다며 마두로가 없어진 걸 환호하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 정의나 원칙 따위는 없고 오로지 힘의 논리만 판친다는 것을 보여주는 서글픈 민낯인 거죠. 법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오로지 힘 그리고 이해관계뿐입니다. 중남미 국가들의 반응은 그나마 일관성이 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우루과이 6개국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타국 영토에서 일방적으로 수행된 군사행동은 국제법의 근본 원칙을 위배한다.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타국을 공격하는 것은 힘이 지배하는 혼돈의 세계로 가는 첫걸음이다. 정작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마두로 독재 시절 700만 명이 나라를 떠났을 정도로 고통받았던 국민들 중 일부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독재자가 나빠도 외세가 우리 대통령을 끌고 가는 건 다른 문제라며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마두로를 스스로 끌어내렸다면 그건 민주주의의 승리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들어와서 끌어냈으니 새로 앉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 일하겠습니까? 당연히 미국을 위해 일하겠죠. 외국이 들어와서 정상을 바꾸면 그건 해방이 아니라 또 다른 지배의 시작일 뿐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앞날은 캄캄합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는데 처음에는 마두로 석방을 요구하며 항전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그러자 트럼프가 베네수엘라가 제대로 처신하지 않으면 2차 공격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고, 로드리게스의 톤이 확 낮아졌습니다.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을 전제로 미국과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우선시한다고요.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군부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은 철저한 마두로 편이고 군부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민병대가 굉장히 많고 콜롬비아 쪽에서 마약 카르텔이 IS급으로 암약하고 있습니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정권은 무너뜨렸는데 그 다음이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임무 완수를 선언하기엔 이릅니다. 정권을 무너뜨리는 건 쉽지만 그 다음을 책임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니까요. 이 사건이 정말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북한을 제재할 때 유엔 결의안 위반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란을 제재할 때도 러시아를 제재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국제법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그냥 쳐들어갔습니다. 명분도 없이 힘이 곧 정의라는 걸 대놓고 보여준 겁니다. 힘이 없으면 언제든 안방에서 끌려나갈 수 있다는 이 잔인한 현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스스로를 지킬 압도적인 힘뿐이라는 교훈을 남기고 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이 위험천만한 도박이 미국의 위대함을 되찾아줄 신의 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끝없는 내전과 분쟁으로 몰아넣을 재앙의 서막이 될까요? 이 피비린내 나는 패권 전쟁 속에 베네수엘라의 다음 운명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요동치는 유가와 환율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존 전략을 짜야 할지 계속해서 추적해 보겠습니다.